1억 년 전 한반도는 공룡들의 천국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기록이었던 화석.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화석들이 수천만 년 전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다. 지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해왔거든요. 변해온 역사를 찾아가는데 아주 화석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식물 화석은 동물이 존재하기 전부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게다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식물 화석. これは植物ですから当然陸地の状況が植物を調べることによって例えば気候がどうだったかとか環境がどうだったかそういうことが分かってくる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大事。 그뿐 아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화석이 발견되면서 한반도는 화석 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시롱이라고 부르는 그런 곤충의 화석이 나왔는데 자기가 판뼈가루를 거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온 곳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가 되겠고 지구의 신비를 보여주는 자연의 선물 화석.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이며 1억 년 전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다. 울산 북구 강동 지역에서 신생대 연체동물 화석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한 달 사이 도로공사 현장을 비롯해서 인근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연체동물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1500만 년 전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단면상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고 현재 남아있는 바닥 지층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공사, 배관공사라든지 다른 건축 공사 과정에서 현재 발견된 화석층들만 저희가 일부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은 퇴적된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한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딱딱하게 굳은 상태지만 그것이 꼭 돌로 굳어지지 않았어도 만년 이상 된 것은 화석이라고 일컫는다. 쭉 가는 겁니다. 그런 굴의 굴 종류들이고요. 이곳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화석은 돌처럼 단단했고 실제 조개나 굴보다 훨씬 무거웠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굴을 비롯해 가리비 조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석이 관찰되고 있다. 지금 다종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양의 조개 화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개가 나온다는 거는 이쪽이 바닷가였다는. 그렇죠. 예. 바다가 옛날 신생대까지는 바다가 이 공사 현장까지는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육지인 이곳에서 바다 생물인 연체동물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이유는 2000만 년 전의 울산 지역이 바다였다는 증거다. 과거 동해가 형성될 당시 바다에 잠겨있던 울산과 포항 일대에 퇴적 분지가 솟아오르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의 어느 한 곳이 아닌 전역에서 비슷한 모양의 조개 화석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조개 연체동물 화석들이 층을 이뤄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바다였다가 그게 융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육지가 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뻘 속에 이게 진흙층 속에 연체동물 화석이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융기란 땅덩어리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바다였던 이곳이 융기하면서 지금의 육지를 이루었고 그때의 연체동물은 화석으로 남아 2000만 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융기는 빙하가 녹을 때 밀도를 맞추기 위해 혹은 해수면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 주변 해수면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지층은 상승하게 되는데
울산뿐 아니라 부산의 태종대나 정동진 역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융기의 증거다. 그렇다면 왜 신생대에 살았던 바다 생물 중에서도 유독 연체동물이 화석으로 남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연체동물의 습성, 즉 생활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체동물은 대부분 물속에 살면서 헤엄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퇴적물 속에 기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 화석으로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2천만 년에서 1천만 년 정도 사이에 만들어진 퇴적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이제 육지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바다였습니다. 그때 거기 살았던 많은 그 해양 동물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조개라든지 뭐 소라 그런 연체 동물이 이제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퇴적물에 묻혀서 지금 암석이 되고 지금 지표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때 땅을 파게 되면은 이제 그 화석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울산을 제외하고라도 화석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시대의 화석들이 많다. 하지만 화석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화석의 특성상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견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가 강행되기 때문이다. 화석이 훼손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태적암 지역에서 공사할 때는 반드시 그 화석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그걸 지켜봐야 돼. 그 지켜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막 포크레인으로 막 뜯어내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뭐 그러면 거기 뭐 굉장히 국보급의 그 화석들이 다 없어진다고. 한반도의 생물은 화석으로 남아 수천만 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화석과 지층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화석 그 자체보다는 지질 시대의 특징과 한반도의 형성 과정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해왔거든요. 그 변해온 역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변해온 역사를 찾아가는데 아주 화석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선 이게 고생대지층이다, 중생대지층이다, 신생대지층이라고 하는 시대를 결정하는데도 화석이 없으면 안 돼요. 1억 년 전 기록이 불가능하던 시기에 한반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화석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화석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다. 불과 2억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대륙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에서 대륙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불과 650만 년 전. 세월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지층을 갖게 되었다. 변성암과 화강암이 섞여 있는 인천의 대이작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을 보이고 강원도, 경상도, 그리고 해남 지역까지 화석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지층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인천과 경기 화성 등의 수도권부터 시작하여 강원도, 충청도는 물론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갖가지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시대별로 발견되는가 하면 당시에 살았던 동식물과 곤충까지 흔적이 모두 남아있어 한반도는 가히 화석의 왕국이라고 불릴만하다. 화석이라고 하면 결국 과거 우리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들의 그 유해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화석으로서 남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딱딱한 그 껍질이라든지 골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이 그것들이 퇴적물 속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광물이 되고 또 암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표에서 그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그 퇴적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생대는 5억 8천만 년 전부터 2억 2,500만 년 전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그리고 대본기, 석탄기 및 페름기의 6기로 구분되는데, 이 시기의 화석으로는 삼엽충과 같은 절지 동물이나 파충류가 많다. 삼엽충은 바다 밑을 기어다니면서 살았던 고생대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삼엽충은 절지동물 가운데 지구상에 가장 먼저 출현한 생명체. 우리나라에서 삼엽충의 화석은 주로 강원도에서 발견된다. 삼엽충은 석회암과 석회암 사이에 끼인 쉐일층에서 발견되는데, 강원도의 지층이 약 4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지층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이제 고생대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생대 중에서도 그 초기 때에는 거기가 따뜻하고 아주 얕은, 지금 우리가 아직 중위도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적도 부근이었거든요. 거기서 살았던 이제 다양한 해양 동물들, 이제 삼엽충이라든지 여러 생물들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육지가 됩니다. 되면서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숲이 형성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묻혀서 바로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던 그 석탄이 만들어진 것이죠.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는 중생대라 부른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이 살았던 시기다. 중생대 바다에서 가장 번성했던 생물은 무척추 동물인 암모나이트.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암모나이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모나이트가 살았던 시대의 지층이 없기 때문에 암모나이트 화석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중생대 화석이 다수 발견된다. 다양한 곤충 화석과 함께 낙동조개, 습주조개 등 임해폐류 화석을 볼 수 있는데, 유난히 바다생물 화석이 많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육상동물은 화석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신 그 낮은 곳에, 물 밑에, 또 퇴적물 밑에 사는 동물들은 보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동물은 그 옛날부터 고생물학이 발달할 그 당시부터 최초로 연구가 된 게 연체동물이에요. 또 중생대는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였다. 한반도에는 백악기에 출현했는데, 이것 또한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경상남도 고성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룡 발자국 산지인 것으로 보아 수천만 년 전 한반도는 공룡들의 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발자국과 같은 흔적이 어떻게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공룡 발자국이 암석에 찍혀진다는 건 지질학적인 상식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우리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들이 딱딱한 암석을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발자국이 생겨요? 깨지면 깨졌지 발자국이 생기질 않잖아요. 시루떡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인 층 중에서 이제 공룡 발자국이 또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화성암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용암이 끓어서 이렇게 굳어진 그런 암석을 얘기를 하거든요. 한 1억 년 전에 이제 공룡이 그때 살았었고, 그리고 그런 찍힌 발자국들이 여러 가지의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과거 공룡은 호수나 강가에 물을 마시러 다녀가면서 발자국을 남겼다. 발자국이 찍힌 땅은 건조한 공기를 만나 굳어지고, 그 위로 퇴적물이 쌓인 뒤 암석으로 굳어진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쌓였던 퇴적물이 깎여나가는 침식 작용을 거쳐 비로소 발자국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석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화성암에 새겨진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화성암의 흔적은 발자국 화석뿐 아니라 덕명리 해안의 주상절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분출하면서 급격히 굳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발자국 화석 중에서도 수많은 발자국이 서로 엉킨 듯이 보이는 것을 공란구조라고 하는데 고성 덕명리에서 공란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발자국 화석은 특히 연은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연은이란 바람이나 물의 움직임에 의해 퇴적물이 표면에 형성되는 화상의 흔적을 말하는데 물결 자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은이 있는 퇴적암이 산 중턱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원래 그 지역이 호숫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퇴적암이 퇴적된 후에 그 뒤에 이제 관입해온 그 화성암에 의해서 지층들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열을 받아서.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이 파도에 의해서 그 지층면이 깨끗이 씻어졌고 적당하게 이렇게 풍화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신선한 그 암지를 우리가 늘 볼 수 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곳에서 발견될 때 화석은 더 큰 매력을 가진다. 단단한 돌 속에서부터 펼쳐지는 세계는 수천만 년의 시간을 무한한 상상으로 이끈다. 나뭇잎은 1억 년 전의 초원으로 발자국은 공룡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화석을 발굴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화석은 아주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 돌을 깨면 그 안에서 물고기도 나오고 잠자리 화석도 나오고 뭐 여러 조개 화석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현재에서 보면 전혀 엉뚱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산에서 물고기를 캔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신비롭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석은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타임머신이다. 대륙의 위치를 알려주고 당시의 기후와 생물의 모습, 그리고 진화 양상까지도 이야기해주는 화석. 화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한반도의 1억 년 전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고생물 화석 2,0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신생대의 화석이 눈에 띄는데 신생대는 약 6,500만 년 전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중생대에 보였던 고사리와 같은 양치 식물과 함께 속시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포항은 식물 화석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식물의 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하게 저희가 기증받은 그 전시물 중에서도 경북 포항시의 해안가 쪽으로 해서 극피동물 불가사리가 많이 살았었는데 그 화석과 함께 이런 식물 화석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때에는 암모나이트나 공룡은 멸종되었고 대신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물고기를 비롯한 척추동물 화석이 등장하고 이미 피리와 같은 연체동물 화석도 다수 발견된다. 동해안의 울산, 경주, 포항 이런 등지에 그 당시에 바다에서 살았던 다양한 그런 무척동물의 화석이라든지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식물 화석들이 아주 다양하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 화석 연구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식물은 먹이 사슬의 기본이 되기 때문인데 식물 연구는 결국 당시의 생물 전체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밑받침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 김경식 교수팀은 고생대부터 중생대를 거쳐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 화석을 통해 과거 생태계를 그려내고 있다. 석성 식물이라는 그런 식물이 지금은 한 크기가 20-30cm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는 한 20-30m 자라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쇠뜨기 종류, 우리가 속세류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지금 우리 현재는 한 20-30cm밖에 안 자라는데 당시에는 그것도 크게 자랐죠. 그러다 중생대 이제 폐렴기의 멸종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주로 중생대 우점 식물로는 고사리, 소철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중생대 말기에 가서 꽃피는 식물이 등장하죠. 식물 화석은 나무, 잎, 열매 등 단단한 부분을 위주로 만들어진다. 우선 화석이 채집되면 식물 고유의 세포와 배열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이것은 화석의 주인공이 되는 식물이 어느 시대를 살았던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신생대에는 드디어 이제 꽃피는 식물들이 나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 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현재 볼 수 있는 식물들과 직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식물을 이해하고 그 식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화석에 박편을 만든다. 박편이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아주 얇은 두께로 연마한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식물의 세포 배열을 관찰하고 어떤 식물의 화석인지를 찾아내고 나면 비로소 식물이 살았던 시대의 기후와 환경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된다.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나자 식물 중에서 나구송과에 해당하는 텍소디오자일론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지금 현생으로 치자면 우리가 지금 메타세카이아라든지 세콰이아라든지 그런 쪽의 식물들하고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난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칠곡 금무봉의 나무고사리 화석 산지. 나무고사리 화석은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이 부근에서 번성했던 고사리와 비슷한 잎을 가진 고사리 식물의 화석이다. 잎은 고사리와 같지만 나무 줄기와 가지가 있고 잎이 그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고사리라고 이름 붙여졌다. 나무고사리는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고사리 화석은 그 줄기가 현재 열대지방의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식물의 진화나 분포를 알려주는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재조사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부경대학 백인성 교수팀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나무고사리 화석을 한 60개 이상을 찾았습니다. 그 나무고사리 화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채집은 해왔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해부학적인 특징을 조사하고 해서 실체를 확인하고, 옛날에 과연 오구라 교수가 발견했던 거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지금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런 걸 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생대 식물화석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다. 신생대 초반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식물 화석의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식물과 일본의 식물을 비교해보는데, 신생대 이 당시의 식물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동해가 열리기 전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현재는 동해가 열린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식물들을 비교하면은 시발점을 아니까 현재와 비교하기가 굉장히 정확하죠. 약 2천만 년 전까지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연결되어 있었다. 신생대 마이오스에 이르러 비로소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가 분리되면서 동해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분리되기 전까지 당시의 식물화석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식물이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중생대를 장식했던 고사리와 거시 식물은 쇠퇴하고 꽃 피우는 식물이 등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 소나무가 한반도에서도 화석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동해가 형성된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의 산림에 변화가 생겼다. 当時の韓国も日本も同じユーラシア大陸の端にあってですね、同じような温帯の森林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その状況は1500万年あるいは1600万年くらい前に東海あるいは日本海っていうのは海が開き始めてできるんですけども、その開き始める前の状況まではやっぱり同じような植物が出てきて、で多分その後にですね大陸と日本とは別々の植物がこう進化というか分化をしていった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각 변동은 기후의 변화도 가져왔다. 마이오세 초기 냉온대성 기후에서 중기에는 난온대 아열대성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각각의 기후에서 존재 가능한 식물 습성을 반영한 결과다. 식물화석은 동물화석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동물화석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식물화석 연구인 셈이다. 韓国のこの化石は特に資料としていいもの、保存がいいですから、だからその点で非常に大事で、それから植物ですから当然陸地の状況が植物を調べることによって例えば気候がどうだったかとか環境がどうだったかとそういうことが分かってくる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大事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韓国の中新世の化石はですね、アジアの東アジアのその森林のあるいは植生の発達に対してですね非常に重要な何ちか研究資料となる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強調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 식생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소중한 단서, 화석. 우리나라에는 신생대 식물 화석이 풍부해 일본보다 연구 여건이 좋지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日本にはその後の時代の化石がたくさん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残念ながら韓国ではですねその中新世の後半あるいは、それよりも若い第4期の化石なんかもですね、それは残念ながらちょっと化石の記録がほとんどないということで、こう比較ができないという一面で、その点は残念です。 우리나라 식물화석 연구에 더욱 큰 한계가 있다. 바로 북한의 식물화석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북한의 화석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한반도의 식물상을 온전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회복은 신생대 한반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시발점임에 틀림없다. (1억 년) 전 한반도는 중국, 일본과 이어져 있었고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공룡들의 서식지가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화석들의 존재다. 1972년 경남 하동에서 최초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희귀 화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백악기 초와 쥐라기의 지표 퇴적층이 적다. 때문에 이때의 공룡 화석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룡 발자국 화석은 끝없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발자국 모양이 파인 음각이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와 있는 양각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발자국이 아니고 이렇게 똑 튀어나왔죠. 요거는 마치 빵틀에 빵이 꼽혀 나왔을 때 모양처럼 원래 빵틀은 구멍이 이렇게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빵은 이제 볼록해 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발자국하고는 이제 반대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피부 화석도 발견돼 이목을 끌었다. 이론적으로는 피부는 화석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공룡이 살아있을 때 또는 죽기 직전 땅에 있었던 흙에 도장을 찍듯이 피부가 찍혔고 살짝 마른 뒤 다른 먼지나 흙이 덮어 보존된 경우 피부 화석이 된다. 이른바 공룡 피부 인상 화석이다. 특유의 생성 과정 때문에 공룡 피부라는 진위 여부를 밝히기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실제 피부 화석의 가치는 높다. 흔적 화석 중에 하나지요. 발자국이라든지 뭐 기어간 자국 이런 것도 다 흔적 화석이 됩니다만은 이 공룡 피부 화석은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서너 개 정도가 발견될 정도입니다. 특히 피부 화석 중에서도 마치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듯한 무늬는 공룡 피부 화석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 화석 외에도 희귀한 화석들이 다수 발견된다. 백악기 초기로 추정되는 날돌의 유충 집단 서식지 화석도 그중 하나다. 이 화석이 희귀한 이유는 유충의 집이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의 직경은 큰 것이 무려 7m에 이른다. 날돌의 화석은 고생대 페름기부터 나타나지만 날돌의 집단 서식지 화석이 발견된 것은 드물다. 특이한 곤충의 화석은 공룡뼈에서도 발견되었다. 곤충의 집과 함께 발견된 경우인데 특히 집 속에는 먹이를 저장해 두었던 것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동물의 큰 그 사체가 죽게 되면은 이제 여러 동물들이 그것에 이제 먹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백악기 지층에서 그 공룡이 죽은 뼈를 백골의 상태에서 그걸 이제 청소한 그런 우리가 수시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곤충의 화석이 나왔는데 그 밑에 그 곤충이 살았던 그 집이 있습니다. 흙 속에 파들어간 집. 거기에 자기가 판 뼈가루를 거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온 곳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가 되겠고, 공룡과 일반 새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화석도 있다. 많은 화석 중에서도 발자국 화석의 가치는 세계적인데 공룡 발자국과 함께 희귀한 익룡이나 새의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는데 특히 보존 상태가 좋아 브라질, 캐나다와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인정받고 있다. 중생대 전 세계에서 보고된 그 새 발자국 화석 중에서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당시 그 새들의 어떤 천국이었다. 또 그 기록이 아주 풍부히 남아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큰 익룡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남 우황리는 공룡, 익룡 그리고 새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 화석 산지로 유명한데 익룡의 앞발자국은 길이 35.4cm, 폭이 17.3cm이고 익룡 앞발자국의 특징인 새 발가락이 선명하다. 백악기 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9개 나라에 불과하다. 익룡이 보통 생각하시면은 두 발로 이렇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이복역에 있는 익룡 발자국에서는 익룡이 두 발로 걸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앞발도 같이 움직이면서 걸었다는 흔적을 이제 최초로 발견을 이제 증명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남 우황리 화석 산지는 중생대 고생물 진화와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지층과 특이한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이나 그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암석이 되기 전에 물가, 강이나 또는 호숫가에 있었던 축축했던 흙이 그 새나 공룡의 발에 의해서 이제 밟혀서 발자국이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있고. 지난 2011년 울진 앞바다에서는 국내 최대 크기의 상어 이빨 화석이 발견됐다. 초대형 육식성 상어 메갈로돈의 이빨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수명이 가장 긴 포유동물로 알려진 수염고래. 그 중에서도 흰 긴 수염고래가 화석으로 남아 발견되기도 했다. 대왕고래라고도 불리는 이 고래는 길이가 약 30m, 몸무게가 170톤 이상 나가는 어마어마한 거구인데 역사상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거대한 동물이다.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큰 개체에 속하고 내가 몸무게가 가장 큰 개체는 180톤 정도가 돼요. 저거는 우리나라 해안가 지방에서 떠내려온 뼈를 가져다가 실제로 저희가 실제 뼈를 전시를 해놨고요. 화석은 우리가 발굴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찾아내지 못하거나 훼손하면 다른 암석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반도에서 최초의 화석이 발견되기 이전 화석을 보고도 무엇인지 몰랐던 것처럼 또 우리 곁에 산재한 화석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말을 걸어올지 모르는 일이다. 암석을 딱 깨가지고 거기서 여기 와서 화석이 나타날 때 그때 그 황홀한 느낌이 그게 최고야. 이게 몇 억 년 동안 암석 속에 이렇게 매몰돼 있다가 지금 내 한마에 의해서 햇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화석 연구가 중요한 이유, 비단 과거의 모습을 알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본다고 했던가, 화석을 통해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읽고 지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화석을 통해 남겨준 자연의 선물이다. 현재가 지구 역사를 통한 6번째 대멸종 시기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앞으로의 미래 환경을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그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환경을 알아내는 것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그 과거의 환경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억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구에서는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났고 또 사라져간다. 어떤 생명체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당시의 지구 환경은 어땠는지, 또 기후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단서는 화석을 통해 오롯이 남겨두었다. 화석의 주인공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펼쳐낼 열쇠가 화석이란 것을 알고 있다. 화석은 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임을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 우리에게 닥친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